제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폼피오뿐만 아니라 북한 대표자들은 가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은 북한 대외 정책을 보면 그들이 거의 유일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독립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물론 북한 백성들은 이렇게 자주 정책, 독립 정책 때문에 고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엘리트 계층은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한 가치는 독립지키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장에서 보면 제일 바람직한 게 무엇일까? 등거리 외교입니다. 그들은 지금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조금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는 북한 때문에 중국을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대를 한 6천여 명 정도 추가로 파병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병력을 한 3만 명, 최대 3만 명 이상 파병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어디까지 갈 건지, 또 이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레버리지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관계도 영향을 줄 텐데요. 국민대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조정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찾는데 어려우셨죠? 야, 진짜 여기 빨리 왔는데 아마 네. 15분 정도, 20분 정도. 그러니까요. 네. 저희 오픈 스튜디오가 네, 지나갈 때는 찾기 쉽지만 네. 여기 위에 빌딩들 숲에 이렇게 만나면 매우 정글이 됩니다. 네, 정글. 네. 그래도 드디어 왔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저걸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이나 아니면 교수님 생각에 네. 추가 파병을 할 것 같습니까? 거의 확실히 그렇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지금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별 의심이 없습니다. 추가는 6천 명 정도 거의 확실히 파병될 겁니다. 네. 러시아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을 즉각 보도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동맹 국가는 다시 지원하겠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동맹이라고 표현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2024년 6월에 러시아 연방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군사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전쟁 때 참전하는 게 동맹이라는 말의 아주 원론적인 뜻 아닙니까? 이것은 전쟁 때 서로 도와주겠다는 그러니까요. 약속이 공약이 있으니까 네. 물론 파병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동맹 관계입니다. 네. 원래 61년부터 90년대 중엽까지 90년까지 동맹 관계가 있었고 지금 다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강한 거죠. 당시에는 원래 60, 7, 80년대 소련과 북한 관계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군사 동맹이 있기는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참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 군사 동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다른 동맹 국가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엄밀하게 말하면 동맹 국가였는데 그러나 사실상 북한과 중국 관계를 보면 갈등, 이중 태도, 불신감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북한은 지금 최근에 아마 2018년부터 중국은 북한의 태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5년, 6년 동안 북한 엘리트 계층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엘리트 계층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미 대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냉전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 대립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핵입니다. 중국은 합법적으로 국제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핵 보유 국가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5개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독점권, 매우 중요한 특권입니다. 핵 확산은 중국이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는데 당연히 북핵은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핵 확산을 많이 추진하는 것이는데 중국은 북핵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김일성도 네. 중국 조언을 듣지 않고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가끔 북한은 동북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했는데 그 때문에 일본도 한국도 불가피하게 미국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미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 주둔할 이유가 많이 생겼어요. 중국은 불만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왜? 미국과의 대립 때문에 중국은 북한, 엄밀하게 말하면 한반도 북반 지역을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국은 눈 감을 이유가 있어요. 북한을 여전히 좋아하지 않아도 북한이 완충지대의 가치를 감안하면 북핵도 핵 확산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2018년쯤 대북 조건이 없는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늘날 북한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 수급자입니다. 네. 기초소득 수급자. 맞아요. 네.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돈을 매월마다 나온다. 이것은 물론 사회복지사는 중국입니다. 네. 왜? 중국은 바로 이 지역에서 안전 유지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요. 네. 관계가 멀어졌다는 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완충지대로서의 북한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완충지 그러니까 범퍼로서의 북한의 역할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존재감은 있어야 한다. 중국에게는. 맞아요. 토널은 남북 토널은 중국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범퍼가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만파 지역에서 완충지대에서 내부 혼란이 생긴 것도 악몽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웃 나라에서 핵 보유국을 비롯한 여러 무기가 많은 나라에서 특히 핵 무기가 많은 나라에서 내부 혼란이 생긴 것은 당연히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본 목적은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 관계가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약 1년 정도 그리 좋지 않고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던 조짐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몇 개 행사가 있는데 고급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 언론에서 중국에 대한 기사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러시아 이야기가 많았지만 중국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은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금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이것은 기후가 아니라 날씨입니다. 날씨.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조금 바뀔 수 있는데 기본 경향이 무엇일까? 중국 지도부는 북한 전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도 북한을 후원할 필요가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자서전에 보면 네. 교수님 들으셨겠지만 네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항상 중국은 한반도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침략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실존적 위험인데 김정은은 혹시 중국이 한반도를 때리는 걸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폼페이오 장관은 주한미군은 그래서 한반도를 지켜주는 거다.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주는 거다. 그러니 주한미군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폼페이오뿐만 아니라 북한 대표자들은 가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은 북한 대외 정책을 보면 그들이 거의 유일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독립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물론 북한 백성들은 이렇게 자주 정책, 독립 정책 때문에 고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엘리트 계층은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한 가치는 독립지키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장에서 보면 제일 바람직한 게 무엇일까? 등거리 외교입니다. 그들은 지금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평양에서 러시아에 대해 조금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는 북한 때문에 중국을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60, 70년대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했을 때 러시아는 러시아 당시에 소련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 훨씬 많고 그랬죠. 힘이 많았다. 네. 지금 러시아 경제 규모를 보면 중국에 비하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6분의 1?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력이 그리 많지 않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국내에서. 네, 네. 그러나 그 조건은 왜 그래요? 중국과의 무역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석유를 비롯한 러시아 수출품을 여전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비껴갈 수 있죠. 맞아요. 네. 사실상 중국은 제재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북한 때문에 중국을 도발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대북 제재 완화이다. 그 대북 제재 완화할 경우 북한은 중국 그림 속에서 중국 영향권 속에서 벗어나갈 수 있다. 옛날처럼 미국, 한국, 러시아, 일본, 당연히 중국이 모순, 경쟁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자신이 필요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희망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트럼프. 맞아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진짜 하노이에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거의 체결한 그 스몰 딜 진짜 체결한다면 북한은 중국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가서 다시 한번 그 강대국을 이용하는 자신이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외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흐름대로라면, 그 맥락대로라면 네. 중국과 북한이 멀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북한을 작은 나라지만 끌고 와서 중국과 더 멀어지게끔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제재를 풀어주든지 어쨌든 유화적 제스처. 네.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분석가들 중에는 10월 말에 9월 말에 에이펙을 하면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날아오면 네. 거기서 판문점 가서 또 김정은 만나는 쇼를 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는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거든요. 모르지만 아마 트럼프는 아펙에서 그 북한 대표단이 올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가 생길 수도 있고 진짜 회담이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미국으로 갔다 오고 미국 전문가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무엇일까? 트럼프는 여전히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도 있고 또 이란을 비롯한 중동 위기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관리할 시간과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지난 5월에 약 2달 전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거의 주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북한 회담이 시작은 가능하지만 빨라도 올해 말 아마 내년 초입니다. 아마 아펙도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 대표단이 북한 사람들이 아펙 참가할 가능성이 별로 당연히 없고 북한 사람들이 에이펙 오기는 아주 힘들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네. 판문점이나 제3의 지점이나 그런 가능성은 좋은 제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시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TV 출신이니까 텔레비전 출신이니까. 네. 미북 관계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좋아진다면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니까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이 잠겨버릴 겁니다. 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끌어당기면서 핵까지 세게 압력은 못 넣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보니까 비핵화는 잊어버릴 말입니다. 비핵화가 잊어버리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벌써 2000년대 초부터 2006년 이전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희망이 기대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핵 개발을 시도하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라크도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1980년대 초 핵무기 개발을 한 이라크는 이스라엘 공군 폭격을 받고 연구센터는 폭격받고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후에는 이라크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비아는 어떨까요? 리비아는 원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약속을 믿고 가다피 정권은 핵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다피 정권이 붕괴는 어떤 외부 침공 때문에 아니라 군의 편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가다피는 아직 현면을 지지하는 지역을 폭격할 수 있는 공군이 있었습니다. 탱크와 같은 중무기도 있었습니다. 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토 국가들은 비핵 금지 구역을 만들었다. 네. 결국
리비아 리비아 광군은 리비아 정부 군대가 공군을 못 쓰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교훈입니다. 당시에 북한은 조선통신사와 조선통신사는 그 때문에 특별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도 좋은 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핵을 포기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북한이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동맹 공약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도 어렵고 지금보다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이 체제 유지, 현상 유지를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것은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핵 개발 동결이 가능합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우리 정부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라서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미국인들에게 북한은 일기 행정부 때 실존적인 위험이었었는데 갑자기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웃으면서 회담을 하면 미국인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북핵을 그대로 놔두고. 문제는 미국인들은 사실상 원래도 북한을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데 수십 개 위협 중 하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사고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집중하고 싶은 도전은 하나밖에 없고 이 도전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미국을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와 모든 나라, 아무 나라이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카드를 받아버리면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인들에게 또는 서구 국가들에게 내가 이제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은 못하도록 막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는 이와 같은 small deal 동결 약속을 하면 물론 북한은 조만간 위반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5년이나 7년, 길어도 1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북한은 새로운 핵무기를 하지 않고 북한은 물론 그 대신에 보상으로 아마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네. 여러 양보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왜 나빠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햇빛으로 끌고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개혁 개방도 가능해지고. 네. 그럼 한반도 평화가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평화는 너무 큰 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북한이 얼마 동안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한반도에서 큰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을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미국 쪽으로 오지 않고 네. 러시아 쪽으로 숨으면 어떻습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러시아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산수는 중국이다. 왜 러시아는 왜 문제입니까?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주로 군수물자 특히 네. 대구경, 포탄, 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역사적으로 말하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북한 무역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국제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수출 항목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수요가 조금 더 없다.
우리는 그 북한이 그 수출 구조를 보면 2010년대 제일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한 수출 항목이 무엇일까? 석탄입니다. 맞아요. 네. 러시아는 목재하고 석탄입니다. 맞아요. 네. 러시아는 석탄을 많이 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관석도 비슷하고 여러 광물은 러시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러시아는 11인데 수산물. 러시아는 수산물에 대해서 수요가 높지 않아요. 유일한 것은 노동자들이에요. 그 북한 노동자들은 40년대 말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46년 그 겨울 46년 가을부터 러시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80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 80년 됐어요. 다른 그 북한 수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조금 임시적인 것이 있는데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측은 대구경 포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에 러시아로 이와 같은 포탄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만입니다. 북한뿐이요. 기술적인 이유도 있는데 왜 러시아 대포 표준하고 북한 대포 표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252mm입니다. 북한 대포는 원래 무엇일까? 옛날 소련 대포를 그냥 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운이 좋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복권에 단첨한 나라가 단첨한 사람과 같은가요? 북한은 대구경 포탄을 만들었을 때 비싸게 외화로 수출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무역을 많이 해요.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휴전이든 평화이든 아마 2년 후, 3년 상황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평화가 빨리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휴전, 우크라이나 평화 이후 러시아와 북한 경제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여전히 기반이 없다. 여전히 북한은 러시아로 수출할 게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수만 명 정도. 전쟁 끝나면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제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 제일주의자입니다. 경제 기반이 없는 정치 관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관계에서 여전히 관계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는 잘 모르는데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선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순수한 경제 협력, 경제 교류, 무역을 보면 지속하기가 매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금 푸틴에 대해서 경제 제일주의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자신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보니까 푸틴도 비슷합니다. 그는 어떤 사상이 없지 않고 이 견해는 매우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기들 젊은 병사들을 그 전장에 보내놓고 뭘 받는답니까? 누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사일 기술을 받는다. 뭐 북핵의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 받는다. 누구는 또 현금 받는다. 돈 받는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뭘 받는답니까? 현금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평양을 비롯한 북한 대도시에서 러시아에서 나온 통조림, 소시지, 설탕 등 밀가루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핵심은 현금이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군사 기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러시아는 러시아가 북한으로 핵 기술을 이전할 것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어떤 비행기 기술, 네. 공군 기술, 이런저런 기술, 군사 기술을 많이 물물 교환처럼 그냥 보산으로 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또 지금 파병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파병은 왜 의미가 있을까? 전투 경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가 아마 수십 년 전부터 아마 80년 전부터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전산국가가 서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대체로 말하면 둘 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은 뭐 이라크, 뭐 레바논 이런 데서만 봤지. 이것은 주로 대부분은 후진 국가가 서로 싸우는 전쟁 아니면 힘이 많은 강대국이 선진국을 침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전쟁이에요. 이와 같은 전산 전쟁의 경험은 지금 이 세상에 이러한 경험이 있는 군대는 세 개밖에 없다. 하나는 러시아 군대,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군대, 세 번째는 규모가 적지만 북한 군대입니다. 조선인민군입니다. 그 전투 경험도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산 갈마지구, 북한이 리조트 크게 만들어놓은 원산 갈마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외교장관인가요? 로마노프가 갔었던 거예요? 라브로프, 갔습니다. 라브로프, 평양에 안 가고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근데 우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 대사조차 안 왔답니다. 네. 외교 그 뉴스를 보면서 막연한 추측입니다. 너희들이 준 돈으로 우리가 이거 완성시켰어. 약간 그런 느낌?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기는 갈마 이야기를 보면 제일 먼저 지금 러시아 관광객들은 북한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은 작년부터 북한으로 가서 흥미롭게 다른 나라 국적 사람이면 북한으로 관광객으로 못 갑니다. 중국 관광객은 한 명도 없다. 서양 사람들도 없어요. 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원산 갈마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의심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규모 때문입니다. 원산 갈마 리조트 개발은 약 10여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희망은 무엇일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연히요. 당시에 원산 갈마 리조트 보면 동시에 15,000명이나 2만 명 손님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북한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멀어요. 뿐만 아니라 재미없다.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갑니다. 방콕 많이 갑니다. 방콕. 주로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터키에, 이집트 갑니다. 터키에 매년 간 러시아 사람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670만 명입니다. 작년 670만 명입니다. 이집트 약 200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입니다. 태국 많이 갑니다. 최근에 베트남도 왜? 뜨거운 바다. 수연이 가능한 바다. 러시아는 좋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외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1월에 수영할 수 있는 바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 기후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갈 때 자유롭게 산책하지도 못합니다. 모두 다 도착하자 호텔 가서 호텔에서 나가지 못해요. 대부분 경우. 예외적인 경우 가이드와
가이드도 그 가이드로 위장한 보위원과 관계가 좋았을 때 그 잠깐 만나갈 수 있습니다. 재미없다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매년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도 4만 명입니다. 네. 러시아 해외 여행 규모를 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네. 지금 그 칼마 이야기가 많아서 하지만 그 칼마 프로젝트는 시장성이 있다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다면 그 칼마 리조트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매년 2만 명, 3만 명, 많아도 4만 명씩 올 경우 네. 이만큼 큰 리조트는 투자 규모가 막대한 리조트는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중요한 게 그 칼마를 비롯한 여러 북한 리조트에서 러시아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웠던 러시아 병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저런 거기에서 휴식 중입니다. 네. 이것도 산진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 낙관주의자 많다. 아니면 TV 출신입니다. 광고는 거짓말이지만 잘 팔려도 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굳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양보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러시아 정부의 힘은 무엇입니까?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입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진이 없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상태가 많이 어려워지고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러시아 외교의 지금 기본 목적은 미국이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많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푸틴에게 중국과 거리를 좀 떼놓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 없이는 아주 어려워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사실 오래전부터 안 좋았지만 사실 그렇다고 멀어지기도 힘든 관계다. 지금 멀어지기 어렵습니다.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 트럼프의 꿈은 무엇일까? 그는 중국을 고립시킬 생각이 있는데 네. 그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지킬 필요도 없고 러시아에게 양보를 할 경우 러시아는 중국과 조금 멀어지게 한다면 큰 성공입니다. 이것은 그 가설적인 이야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지금 경제 분야에서 그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만들어질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기대가 이러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럽 국가나 서방 세계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군 병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네. 그다음에 서방 경제 제재 때문에 뭐 중국이 있어서 버틴다고 하지만 네.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는 경우 이걸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 러시아 정부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러시아 지리 희망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그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유럽은 시끄럽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뿐이다. 쇼입니다.
진짜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보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희망은 조만간 우크라이나가 그 싸우기 어려워지고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조건을 받고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서 그 휴전이나 평화를 제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러시아의 지기 희망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러시아의 전략이 이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난다면 매우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얼마 정도 불리할지 알 수 없고 여기에는 미지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은 최근에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조금 암시도 아니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서 돈 받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럽에서 돈을 받을 경우 대우크라이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선언도 있습니다. 트럼프 선언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대체로 말하면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츠크에 가 있는 북한 병사가 처음에 11,000명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 병사들이 주로 쿠르스크 주에서 싸웠습니다. 쿠르스크 주는 옛날 우크라이나 지역이 아니라 러시아 땅입니다. 맞아요. 러시아 땅입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받아요. 국제법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받은 지역에서 북한 병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현 단계에서 러시아는 조만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이 장기화될 경우 아마 북한 병사들을 북한 군인들을 동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가 생긴 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 공병 6,000명 공병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확실히 쿠르스크주 러시아 영토에서만 활동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식적 이야기 아니에요. 공식적인 선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 병사들이 싸우는 지역이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돈바스크로 가면 그 병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서 올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사실상 그래요. 하지만 여기 어떤 게 있는데 우리는 북한 측이 북한 측 전소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도가 있었지만 제가 이런 보도를 별로 믿지 못합니다. 왜? 전쟁이니까. 양측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북한 병사들은 원래 많이 전사한 게 확실합니다. 첫 단계에서 경험이 없어서. 나중에 조금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 옛날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1,000명 중에 10,000명이 살아있는지 1,000명이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북한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버틸만 합니까? 갈수록 힘들어집니까?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어떻게 지금 러시아에서 돈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적게 여러 평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포탄 수출로 얻은 돈이 적어도 50억 달러입니다. 많아도 200억 달러입니다. 확실한 통계도 알기가 어렵고 이렇게 나온 돈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조금 지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네. 하지만 러시아에서 엄청이 많이 나오는 지원 때문에 북한 정부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현 단계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나빠지기 시작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기본소득 수급자 국가이다. 네. 아무 때나 복지사를 찾아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네. 네.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할 것입니다. 중국은 마음속에서 북한 전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도 버퍼입니다. 완충지대이니까 지원할 것이다. 우리들 궁금한 하지만 게 현 단계에서 아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온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평양에서 다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에게 추가 배급을 줄 수도 있고 초콜릿까지 그냥 그 초등학교 네. 학생들에게 초콜릿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적게는 10조 원,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서 많게는 한 30조 원 가까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확실히 큰 돈입니다. 그럼요. 북한은 이 돈으로 몇 년 정도 별로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교수님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새 정부가 진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쉽지는 않죠. 네. 어떤 조언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북한 원래 2018년에 그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이 운전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다. 당시에도 믿고 싶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주장까지 없습니다. 네. 운전석에 누구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그 옆에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감스럽지만 그 트윗 좌석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사실상 할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ATM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돈 나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 때문에 남한은 한국은 대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ATM은 고장났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ATM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수리공입니다. 기사입니다. 네. 네. 그 북한과 미국은 그 제재 완화에 대해서 타협을 이룬다면 북한이 한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북한과의 회담을 할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양측은 이런저런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대북 반송하지 않고 대남 반송하지 않고 또 그 어떻게 오부 몇 명 보낼 수도 이것은 사실상 그 산진성이 높지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대북 제재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미북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앞서서 중국에게 한반도는 특히 북한은 완충지대, 맞아요. 범퍼로서의 역할. 네. 러시아에게 한반도는 어떤 역할입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냥 그 대구형 포탄을 쉽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기적으로 말하면 그 아마 유익한 무역 네. 파트너입니다. 북한보다 한국은 당연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그 이 지역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소련과 달리 옛날 제전 러시아와 달리 이 지역에서 그 아무 전략적인 이익보다 순수한 경제 이익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 기업들이 다시 모스크바로 가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차도 팔고 휴대폰도 팔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시장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그런데 북한군을 데려다가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은 러시아와 무역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도 있는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미국과의 동맹 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대기업이 러시아와 무역을 할 마음이 있다고 해도 미국은 반대한다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러나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정책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중국과도 하지 마라 그러고 러시아라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리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문제이다. 한국이 문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로 협력해서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겠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누구요? 푸틴. 당연히 그래요. 푸틴은 여러 번 어떻게 말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적대 국가 중에 덜 적대적인 국가란 말까지 썼습니다. 작년 6월 초순이라 한 말까지 했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시 제한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한은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니까 한국은 진보 행정부이든 보수 행정부이든 미국을 러시아 때문에 도전할 생각조차 없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러시아와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최신 경향을 보면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을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고 러시아는 아마 괜찮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당장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더라도 우리 정부가 손을 잡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역사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몇 년 후에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제주도로 저기 누구죠? 고르바초프 네. 신라 호텔에서. 신라 호텔에서. 그것도 그것도 매우 놀라웠는데. 네. 그것도 해냈는데. 알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해야죠. 저희 물건 팔아야 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대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